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류한빈, 류한영입니다. 그는 작년 말 중국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 별표 3회를 제거하다 별표에서 주인공인 진괴림의 실제 모델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암살자 진괴림에 비해 류한빈은 훨씬 잔인하고 광기 어린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류한빈은 대만 암흑가에서 최고의 암살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동시에 곳곳에서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난 지역에 쌀을 기부하고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 세력 다툼에 참여하며 고아들의 식사를 개선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류한빈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면을 요구했고 변호사들은 무료로 그의 항소를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감사를 표하며 감옥 밖에서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만 암흑가의 1인자였던 류한빈의 사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암살자의 이야기를 별표 실화 사건 채널 별표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한빈은 1957년 타이중 북둔에 위치한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곳은 군사촌으로 장개섭의 패배 후 중국군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임시로 정착했던 재정착 구역이었습니다. 임시 거주지로 여겨졌던 이곳은 결국 많은 가족들에게 평생 머무는 공간이 되었고 나중에는 대만의 빈곤과 낙후된 모습을 상징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류한빈이 태어날 당시 그의 부모는 이미 이곳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유명한 대령이었으나 상황이 완전히 바뀐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재정착 구역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당 군대가 후퇴한 뒤 외지인의 유입이 급증하며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군사촌 사람들은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본토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류한빈이 10살이 되었을 무렵 군사촌은 깡패와 폭력배들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점령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류한빈은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폭력배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청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들의 가족은 끊임없이 위협과 금품 갈취,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류한영은 어린 시절부터 무릎 꿇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강하게 일어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류한빈이 선택한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경찰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그는 위험이 가득한 암흑가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당시 대만의 암흑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말 일본 제국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현지인이 조직한 폭력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빈민가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폭력단이었는데 점차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두 폭력단 간의 충돌과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류한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중퇴하고 타이중 시내에서 활동하는 작은 폭력단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조직은 외지인들이 설립한 단체로 그는 신입 구성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보호비를 징수하는 작은 임무부터 맡았지만 류한빈은 다른 구성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징수한 돈을 한 푼도 숨기지 않고 모두 조직에 바쳤으며 동료 조직원이 괴롭힘을 당하면 누가 되었든 무조건 먼저 나서서 무기를 들고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의리와 결단력 덕분에 류한빈은 암흑가에서 빠르게 주목받으며 조직의 대부들에게도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대만 최대 폭력 조직인 중련방에 가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그의 부모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류한빈은 자신의 선택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의 모든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보호비를 징수한 뒤 귀가하던 류한빈은 자신들의 조직원이 북둔에서 온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땅에 떨어진 막대를 집어들고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류한빈은 곧 주도권을 잡으며 더욱 난폭해졌고
상대편에 있던 유명한 폭력단의 리더인 마오형, 모형까지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류한빈은 멈출 기색이 없었고 결국 그는 막대로 마오형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순간 류한빈은 자신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마오형의 조직이 그를 추적할 것을 두려워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반 달 뒤 류한빈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다 사그라들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 집으로 돌아와라. 가족을 무엇보다 신성하게 여겼던 어린 류한빈은 가족만큼은 절대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곧바로 귀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편지가 아버지가 꾸민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류한빈, 류환영은 밥 한두 숟가락도 채 뜨기 전에 갑작스레 집으로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로 류한빈의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기 위해 불러들인 이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류한빈의 마음속 유일한 믿음과 사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폭력단에 발을 들인 이유는 오직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류한빈은 자신을 위한 욕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암흑가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족이 그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와 절망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류한빈은 4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여러 차례 면회를 시도했지만 류한빈은 이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속였다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의 설득 끝에 류한빈은 결국 아버지와의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크게 꾸짖을 생각이었지만 철창 너머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한 군인이었지만 눈앞의 아버지는 겨우 40을 넘겼음에도 백발이 성성하고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지친 눈빛과 근심 가득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류한빈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두 부자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면회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출소 후 류한빈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3번이나 찌으며 자신이 착하게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중년방의 대부들은 이 촉망받는 인재를 잃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언제든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류한빈은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가 아버지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군사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친구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군 복무를 선택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전문 군인이 되길 원했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군대에서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또 한 번 직면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좌절한 그는 결국 빈민가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류한빈, 류환영이 시장에서 과일 좌판을 막 정리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마을 이장이 다급히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빨리 도망쳐라. 경찰이 너를 잡으러 온다. 그 당시 대만은 치안 유지 정책을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면 그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없이 곧바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류한빈처럼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철저히 감시 대상이 되었고 곧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체포될 운명이었습니다. 류한빈은 이미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했지만 이 소식에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천에 검은 얼룩이 묻으면 절대 다시 깨끗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천을 완전히 검게 물들이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중년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중년방의 환영은 뜨거웠습니다. 과거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부의 직접적인 참석으로 환영 연회가 열렸습니다. 류한빈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중년방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나갈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강하다면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쓸모없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건 그로부터 1년 뒤 한 차례의 대규모 싸움에서 승리한 후였습니다. 당시 중년방과 풍원이라는 또 다른 악명 높은 폭력 조직 간의 영역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풍원은 17명의 창시자들이 항상 몸에 검을 지니고 다니며 조직을 통솔했기 때문에 그들을 풍원 17검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년방의 대표로 출전한 사람은 바로 류한빈이었습니다. 류한빈은 무예가 뛰어났지만 풍원의 잔혹한 무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싸움 도중 그는 동료들과 떨어져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었고 상대방의 번뜩이는 검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근처에 놓여있던 수박 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과일 칼을 집어들어 상대를 향해 반격했습니다. 결국 풍원의 두목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두목을 잃은 풍원의 부하들은 곧바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류한빈의 지휘 아래 중년방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류한빈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설령 사람을 죽였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암흑세계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유력한 폭력 조직의 두목을 제거한 류한빈은 암흑가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일을 벌이든 체포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용맹과 두려움을 모르는 태도는 곧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암흑가에 떠오르는 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은 또 다른 누군가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 인물의 지원을 받으며 류한빈은 점차 암흑세계의 정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인물은 동귀삼입니다. 그는 대만 암흑가에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흔드는 힘을 가진 인물로 중년방의 최고 대부이기도 했습니다. 중년방은 총 8개의 파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귀삼은 이중 팔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류한영의 정직함과 강단 있는 성격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류한빈 역시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년방의 규모가 자신이 그리는 큰 미래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둘 다 대륙 출신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류한빈은 빠르게 동귀삼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년방에 합류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동귀삼은 류한빈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나? 류한빈은 사진을 한번 훑어보고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류룡괭, 대호파의 두목이군요. 대호파는 수년 동안 태중을 지배해온 조직이었습니다. 대만 내 조직 폭력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지역 출신들이 만든 조직은 대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외지 출신들의 조직은 대부분 가난했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조직의 영역을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역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중년방처럼 거대한 외지 조직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류한빈 같은 잔혹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제거하라. 동귀삼은 짧게 명령했습니다. 류한빈은 이 임무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알았지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자를 지키거나 자신이 강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평생 무명의 하찮은 존재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류한빈은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류룽홍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경호원 무리를 대동하고 다녔고 심지어 4명의 대역을 두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도 진짜 류룽홍을 분간할 수 없었고 수년간 적들의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9목숨의 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무를 맡은 류한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류룽홍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행동 패턴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류룽홍이 어떤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는지까지 알 정도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류룽홍에게는 호랑이 아내라 불리는 아주 엄격한 부인이 있었고 그는 아내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래 한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종종 호텔에서 밀회를 가졌고 그때는 경호원들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류한빈은 그 틈을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1983년 10월 23일 류룽홍은 평소처럼 호텔로 애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 경호원들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 조직의 보스 류룽홍, 류룡괭은 류한빈, 류환영과 그의 부하들이 가까운 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2시간 후 한 남자가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떠나는 류룽홍이었습니다. 그 순간 류한빈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2걸음 내딛고 총을 장전하고 손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모든 동작이 망설임 없이 숙련되게 이루어졌고 류룽홍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류한빈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류한빈은 한 차례 난투극으로 이름을 알렸고 중년방에 합류한 지 반년 만에 충파의 비서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암흑세계 최고의 암살자로 자리 잡았고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도원시, 팔덕구의 한 보스였던 우거린, 우국림이 류한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우거린은 도박에서 5억대만 달러를 잃었고 돈을 갚지 못해 여러 날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분노에 찬 우거린은 절박한 심정으로 친구 류한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거린과 원한을 가진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임산, 림산, 파의 보스인 양바이펑이었습니다. 양바이펑은 잔혹함으로 이름을 날리며 생존과 성장을 도모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보스가 된 이후 항상 수하들을 대동하고 다녔고 그로 인해 그의 경계심은 9목숨의 고양이라 불렸던 류룽홍보다도 더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우거린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류한빈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대만 최고의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던 그였지만 단기간에는 적에게 접근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혹시 영화 별표 3화회 암흑의 규율 별표를 본 적이 있다면 영화의 인상적인 오프닝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암흑가의 오랜 보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동료들이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암흑가의 규율에 따르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는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이를 내려놓고 행사장 안에서는 절대 평화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유였지만 내부에서는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슌거, 대웅가의 장례식 날, 양바이펑도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고 규율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계심을 내려놓았고 심지어 우거린조차 이러한 규율을 신뢰하며 이날만큼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양바이펑은 느긋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규율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원한이 있더라도 이날만큼은 무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연회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총을 꺼내 양바이펑의 이마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그는 바로 류한빈이었습니다. 양바이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류한빈은 가까이 다가가 방아쇠를 4번 더 당겼습니다. 그 순간 양바이펑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졌습니다. 그 후 류한빈, 류환영은 총을 단호히 내던지고 자신만만하게 장례식장을 걸어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이 미치광이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류광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류한빈의 무모함은 곧바로 중년방의 수장인 천카이리, 진게레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천카이리의 개인 경호원으로 발탁되었고 이는 암흑세계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습니다. 보스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류한빈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1984년 4월 초 풍비사
파의 수장이었던 훈거화, 홍국화는 지인을 통해 류한빈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원수였던 장더위, 장덕업, 일산, 파의 보스를 제거해달라며 거액의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류한빈은 자신의 최측근인 야옥거린, 요국린을 데리고 한 대만 시내의 빵집에서 대낮에 장더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장더위를 호커우, 호구, 공동묘지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장더위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1년 만에 류한빈은 대만의 주요 보스 3명을 처단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전해진 연속적인 소식은 암흑세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류한빈은 극도로 냉혹한 인물로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흑세계의 원로들 몇몇은 친구들을 통해 경찰에 사건을 보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대만 암흑가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경찰의 개입을 호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한빈은 경찰이 선정한 특별히 위험한 총기 사용 범죄자 10명 명단의 선두에 올랐습니다. 그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류한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경찰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몸에 GPS 추적기가 부착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류한빈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누군가 그를 배신했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는 한 달 동안 진땀을 흘리며 조용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모든 단서가 그가 상상조차 못한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배신자는 바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우거린, 우국림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도움을 요청하며 양바이펑, 양백풍을 처단해달라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거린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류한빈은 친구를 시험하기 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우거린이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는 일부러 차를 며칠 빌려주었습니다. 우거린이 마음껏 차를 타고 다닌 뒤 차를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젠꼬북로, 건국북로의 한 시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거린, 우국림은 오래전부터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우거린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류한빈, 류한영은 홀로 차를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이때 류한빈은 길 건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차장의 각 구석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잠복하며 류한빈을 체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작전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류한빈은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형제처럼 여겼던 우거린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배신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복수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우정을 매듭짓는 마지막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2개월 뒤 류한빈은 부화 호텔의 개인 방을 예약해 우거린을 초대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우거린을 환영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 만찬에서 우거린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류한빈의 의리를 연신 칭찬했습니다. 술잔이 3번째 돌았을 무렵 류한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식탁을 뒤엎으며 우거린에게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거칠게 물었습니다. 류한빈의 무서운 얼굴에 겁먹은 우거린은 두려움에 떨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류한빈은 차분히 주차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우거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류한빈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칼을 휘둘러 우거린의 한쪽 팔을 베었습니다. 우거린은 거듭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암흑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애와 의리였습니다. 오늘의 결말은 어쩌면 그가 이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크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거린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류한빈은 우거린의 시신을 산으로 가져가 정성껏 묻었습니다. 짧은 몇 년 동안 류한빈은 대만 암흑세계를 뒤흔든 최고의 암살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신자를 처단한 뒤 기쁨보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마지막 광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4년 10월 미국에서 한 유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계 미국 작가 류이량이
이 자신의 자택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FBI가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 사건의 실행범은 동구이선, 동귀삼, 그리고 그 배우는 중년방을 창립한 천카이리, 진게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작가를 살해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책에서 많은 민감한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1984년 11월 대만은 특별팀을 구성해 천카이리와 동구이선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카이리의 개인 경호원인 류한빈 역시 특별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류한빈, 류한영, 이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에 머무르던 중 그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지나친 걱정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가 갱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뵐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만 최고의 암살자 류한빈의 생애에서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 죄책감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류한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본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같은 고향 출신 여성 샤오즈, 소지를 만났습니다. 샤오즈의 남편 량꼬카이, 량국계는 1984년 경찰의 포위 작전 중 체포되어 처형된 대만에서 손꼽히는 총기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샤오즈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샤오즈의 운명은 류한빈에게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졌고 그녀는 그의 마지막 정신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6년 1월 26일, 류한빈은 일본에서 체포되어 대만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를 신문할 책임을 맡은 사람은 폭력 조직을 전담하는 허우유이, 후우의 팀장이었습니다. 허우유이는 류한빈이 충성심이 강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기에 강압적인 방법 대신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주 류한빈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며 친구처럼 대했으며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류한빈은 허우유이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망명 생활 중 누군가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연기든 간에 허우유이는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다가온 친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한빈은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허우유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류한빈은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 앞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류한빈은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는 참회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 광경은 경찰들조차 눈물을 흘리게 했고 이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복귀한 뒤 류한빈은 약속을 지키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를 위해 사면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류한빈은 도피 생활 중에도 자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도주 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100만 달러를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는데 1980년대 당시 이 금액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고아원에서 지내며 굶주린 아이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류한빈, 류한영은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쌀을 구입하기 위해 상점을 습격해 고아원 아이들의 식사를 개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그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둠의 영웅. 인간 본성이란 정말 복잡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흑과 백,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91년 1월, 류한빈은 첫 번째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여러 변호사들이 무료로 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기각하고 류한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에게 새 삶을 살 기회를 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결정은 이후 번복되었습니다. 류한빈은 결국 원래의 형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돕기 위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93년 3월 5일 세 번째 재판에서 류환빈은 다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매우 침착하게 변호사를 만나 저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류환빈은 감옥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수감 기간 동안 그는 총 42점의 그림을 그렸으며 이 모든 작품은 여성 구호 기금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들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1993년 3월 23일 류환빈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죽기 전 그는 장기 기증 계약서에 서명해 1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 앞에 모여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 류환빈은 미소를 지으며 배웅 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지막 길을 걸어갔습니다. 집행 직전 그는 한 병의 쌀술과 한 병의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빗속의 영웅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는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최고의 암살자였던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한 떠나시기 전에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저희 채널의 더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